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자, 이번 37번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한국의 현대사 흐름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목을 첫 번째,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그리고 민주화의 길이라고 잡았는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반도 땅에도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정이란 군인들이 통치하는 것을 말하죠.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공산주의의 소련 군대가 남쪽은 자유주의의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각각 북쪽과 남쪽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38도선이 분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남한 지역에서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이를 50총선거라고 부르죠. 그리고 50총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죠. 한편 1948년 9월 9일에는 38도선 북쪽에 있는 북한 정권이 수립됩니다.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요. 저들은 스스로의 정권을 수립하면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뽑게 됩니다.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39번 학습지에서 차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군정시대에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고 각각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이후로는 일단 남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다스리던 시절 이승만 정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 세계적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이를 냉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냉전의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6번의 국공내전, 그리고 오늘 살펴볼 37번의 6.25 전쟁,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38번의 베트남 전쟁이 각각 그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950년부터 진행되었던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의 발생 배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1950년 1월 22일, 1월 21일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 미국이 지켜줄 수 있는 방위선을 긋습니다. 자, 이 방위선을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이 에치스 라인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발표됩니다. 이 에치스 라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방위 범위에 한반도가 제어되어 있죠. 이 에치스 라인의 범위를 보고 북한 정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남쪽을 쳐들어가더라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구나. 그래서 북한은 남쪽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점령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 준비에 나섭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전쟁 준비를 소련, 중국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원하게 되고요.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6.25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국제연합 유엔은 북한의 기습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남한 대한민국 정부를 돕기 위한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때 조직한 유엔의 군대를 유엔군이라 하고 7월 27일부터 유엔군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함께 북한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던 6.25 전쟁의 흐름을 한꺼번에 뒤바꾼 것이 1950년 9월 15일에 전개되었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총반격에 나선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이 공격당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이를 돕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합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한때 북진 통일 직전까지 갔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후퇴를 1951년 1월 4일에 따라서 145퇴라고 합니다. 145퇴 이후 국군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은 38도선을 중심으로 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밀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공방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전쟁은 일시 멈추는 상태로 잠시 쉬게 되지요. 자, 6.25 전쟁의 흐름 과정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첫 번째 지도,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한 이후 부산 일대 그리고 경상남북도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장악한 북한군의 최대 남침 영역. 그리고 두 번째 지도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하여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점. 세 번째 지도는 중국군이 개입하여 다시 공산군들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모습, 이때 후퇴의 모습을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도가 38도선을 중심으로 전쟁이 밀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휴전에 이르는 상황까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6.25 전쟁의 지도 4단계를 조금 전에 살펴본 6.25 전쟁의 흐름, 글과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6.25 전쟁이 동아시아 각 지역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당시 박정희 소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사실상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합니다. 자, 1961년부터 사실상 권력을 잡은 박정희 당시 5.16 군사정변에 참여했던 박정희 소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1961년부터 사실상 권력을 차지한 박정희 당시 소장,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79년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를 통틀어서 박정희 정부라고 부릅니다. 1963년 그리고 67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각각 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대 2번까지 임기가 가능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2번의 임기를 채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 도전을 위해서 헌법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뜻대로 세 번의 연임, 세 번의 임기 연속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새로운 헌법이 1969년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헌법 개헌을 삼선 개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삼선 개헌을 통해서 1971년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정희 후보 세 번째 대통령 당선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여가 지난 1972년 10월 새로운 헌법이 다시 한번 통과됩니다. 이때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하는데요.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영구집권, 재임 기간에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이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국민적인 움직임이 1970년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이를 부마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의 처리를 둘러싼 당시 지배층 간의 갈등 속에서 대통령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이 사건을 11.6 사태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12월 12일 또 다른 무리의 군인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의 쿠데타를 12.12 사태라고 하고 기존의 군인 세력들과 다른 또 다른 세력이 군사정부를 형성하였다 해서 이들을 신군부라고 합니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약 10일간 전개되었던 광주에서의 격렬한 민주화 운동을 힘으로 짓밟고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광주에서 이 민주화 운동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힘으로 짓밟은 신군부 세력, 이 신군부 세력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전두환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전두환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의 일이었죠.
전두환 대통령 임기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닌 직선제가 아닌 간접선거, 간선제로 뽑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다음 대통령 선거 또한 헌법의 내용대로 간선제를 통해서 선출하려고 하였었죠. 아무래도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간접선거제를 실시해야지 다음 대통령도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988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87년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의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1987년 6월부터 격렬하게 진행된 전국민적인 시위를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고 결국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사진입니다. 자, 이후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를 지나서 1998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자, 김대중 후보는 당시 야당 후보였습니다. 여당은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당, 야당은 정치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은 당이었죠. 1998년에 야당 후보 김대중의 당선은 우리 한국 현대사 역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모습, 6.25 전쟁의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모습을 시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각각의 흐름을 끊어놨고 시대별 모습을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6.25 전쟁으로 인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원조 물자, 미국이 지원해 주었던 물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었죠. 이때 미국의 원조 물자에 기반을 둔 소비재 공업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행되었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시작합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우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이 진행되었으며 이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70년대 진행되었던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성장,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외국에서는 다른 서양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자,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우는 중화공업 중심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국제 상황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를 삼조 호황이라고 부르고요. 삼조 호황의 국제 상황 속에서 자동차, 철강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7년, 1990년대 말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외환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자금을 빌리는 IMF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요. 2000년대 이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의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하면서 국제적으로 국제 경제에서 당당히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남과 북이 분단되는 과정,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그리고 6.25 전쟁, 6.25 전쟁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 모습, 그리고 경제 성장의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마무리 지었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개항, 그리고 베트남 전쟁, 도이머의 정책 등이 그 핵심 단어고요. 자, 38분 낙집지에서 다음 내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